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정 농지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미리 알고 대처했다면 적발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정 농지법 관련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로 부재주의 신규 농지 취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의 농지 소유자라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 제한은 무엇인지, 만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만 농지법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농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토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 투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농지는 매매 시장이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농지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부동산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법의 금지행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7조의 금지행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또는 9조에 따른 농지 위탁 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제1호부터 3호까지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임대차 규정을 몰라서 중개하고 광고했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개정 농지법은 각종 비리 문제로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경남시의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재개정이 가능한 것일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경자유전이나 농지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는 소작제도 금지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농지법의 경자유전이나 소작제도 금지 원칙은 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 개정이 쉬운 일일까요? No! 그런데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왜 농지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한참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혹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부터 1994년 4월까지 7년 10개월간 진행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업이나 섬유,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무역 관련 규제 조치, 긴급 수입 제한 등 15개 분야에서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관세를 평균 36% 인하하고 농업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협정한 것입니다. 또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농수산물 시장은 10년간 단계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미국산 농산물의 96.3%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한국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농민의 반발을 우려 토시민에게 일정 면적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는 등 농지법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농지법의 규정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농지법과 개정된 내용을 한 영상에 몰아볼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자격부터 취득, 보유, 양도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농지법 몰아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은 제도 보완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22년 5월과 8월 각각 시행되는 등 그 시행 시기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2022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연말까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위반 적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지 관련 상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은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어 무단 휴경만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농지법 개정으로 일부 법조문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농지법 위반 적발 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던 농지 관련 규정을 개정 농지법 이후 규정대로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의 개정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기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입니다. 농지법상 농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유는 농지가 아니라면 취득 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농지에 해당된다면 8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1년에 1억 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개념을 보면 농지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물론이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는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란 목초나 종묘, 인삼, 잔디 등 또는 과수나 유실수 등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남목을 보면 감옥토지의 개량시설, 유지나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지 등도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가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은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지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아닌 임야나 잡종지 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는 고정식 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지금부터 언급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용된 토지는 사실상 농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이용된 임야도 농지로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나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3년 1월 1일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때부터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된 토지도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용 목적 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를 취득한다면 반드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1호 가목에서 농지란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는 농지로 보겠다. 하지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 말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2조 2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개정된 이유는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해 업무상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이 법 시행령 이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농지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를 보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이 뭐였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임야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종전 규정을 보면 이영 시행 당시 2016년 1월 21일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사실상 3년 이상 이용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타용도 전용 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불법 개간 후 사실상 농지로 활용한 임야를 8년 이상 제촌 작용 양도시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궁금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개간 후 사실상 농지로 활용한 임야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 여부와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왜 지자체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이 다른 것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불법 개간 후 사실상 농지로 이용 중인 임야는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되기 전인 1961년 6월 27일 전부터 농지를 개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산지 전용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임야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불법 개간해서 8년 이상 제촌 작용 후 양도하는 경우 과연 양도세 감면은 가능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를 보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적으로 보면 산지관리법 위반과는 별개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년 이상 제촌 작용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상 농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 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농지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종자 구입이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 자료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진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란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즉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른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3년의 의미는 현 상태에서 소급하여 3년까지는 물론이고 과거 계속 3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일지라도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면 휴경하고 있을 뿐 농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답 과수원이 황폐와 임야화되거나 불법 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가 여부입니다.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다른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재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판매는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죠. 다음은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할 농지인지,
농지에 설치된 축사의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물론이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토지 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축사나 곤충 사육사, 농막 등 시설 부지도 농지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년 7월 4일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2007년 7월 4일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실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라 하더라도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부지의 농지 관련 판정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가입니다. 2007년 7월 4일 이전까지는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축사 설치를 농지의 이용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외 용도로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에도 전용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축사 설치를 농지 이용 행위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축사를 설치한 축사부지는 당연히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법에 따른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부칙 제12조에는 2007년 7월 4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라는 규정만 있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4일 이후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 부지도 농지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농지에 축사가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농지 축사 신청 허가일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 개정농지법 시리즈 제2탄 농지 소유 및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 관련 영상입니다. 먼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 자격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소유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이용할 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지금 당장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은퇴 후 영농을 하려는 경우, 즉 농지를 매입해 두고 추후 여건에 따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또한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제4조 제2호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의 의미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협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당시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해당 농지를 취득해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속농지 등 일부 경우에만 피농업인도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 요건은, 이 질문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및 농지증 발급 요건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조문으로 농지 소유 자격과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보면 농취증 심사 시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다음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및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및 임차 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및 영농 계획, 농지의 경작 가능 여부 등 농지 상태와 신청인의 연령이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 영농 여건, 신청인의 영농 의지,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농취증 발급이 요식행위 정도에 불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서 내용에 재배작물 등 신청인의 농업 경영 능력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없으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야간 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 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농업 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직업 탐색 기회 및 취업이나 창업농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에게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나입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5항에 따르면 초, 중, 고교 학생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경영 실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농지 증여는 농지 일반 매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 없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농업 경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미성년자는 농지의 공동 지분 취득 또한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 상한 면적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농업인 즉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나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즉 농사를 그만둔 자는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농지 임대차 관련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농지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무단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거상업 공업지역 등 농지 전용이 협의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개발 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입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구분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세분됩니다. 21년 8월 17일 개정농지법 시행 이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정농지법 전에 취득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계속적인 소유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취증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첨부 서류이기 때문에 결국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지 취득 목적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업 경영, 두 번째는 주말체험 영농, 세 번째는 농지 전용, 네 번째는 일반인과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시험 연구 실습지 등 특수한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사정 변경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것에 해당되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기한도 신청 여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농업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취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처리기한이 14일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즉 부재지주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선거리 30km 이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의 제촌 요건에서 농지 소유자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인 경우 제촌으로 보고 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에서는 직선거리 30km 이내는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밖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나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발급 심사를 거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은 20년 5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 소유적 공유란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 위치를 구분하여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약정서 및 도면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관하여 처분 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필지 전체에 대해서, 즉 공유자 전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이 부과됩니다. 22년 5월 18일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2년 5월 18일 전에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필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지 않아도 농지 취득은 가능합니다. 골프장, 태양광 부지 등 전용 목적임에도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농지법상 처분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 처분 명령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골프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 전용 목적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농지법 제57조에서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골프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 후 농지 전용 허가서를 첨부한 농지 전용 목적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골프장 등 대형 평형의 농지 개발뿐 아니라 건축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타용도로 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말 안길로 이용해온 현황도를 경락받아 취득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령은 먼저 불법 전용인지 농노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경매농지라고 해서 특별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허가 및 농지법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복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은 지목이 현재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현상이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로나 주택 등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나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의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 2항 4호에 따라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지 경매와 연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갖는 의미는 농지 경매에서 농지의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은 경우 낙찰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제출 시에는 낙찰이 불허가 되면 물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기한이 최장 14일까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로 농지 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 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먼저 경매로 농지 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 등 농업 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나 농지 소유 상환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입찰 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 경영에 가능한 상태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할 것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는 2023 농지민원 사례집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처를 밝혀둔 이유는 혹여 관할 농지민원 담당자가 사전 발급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활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질문의 답변 내용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증명서는 농지 전용 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 증명서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휴경만 하지 않는다면 유야무야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행위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동안 계속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농지하면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듣던 경자유전은 바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농지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소작제도 금지 원칙에 따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도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증여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자격과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정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증여는 일반 매매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여 농지는 상속 농지와는 달리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발급받아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증여받은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왜 위탁 임대를 받아주고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함 없이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것은 엄연히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필요하지 않고 개인 간의 임대차 또한 허용하고 있는데 왜 굳이 농지를 증여하려는 것일까? 물론 증여하려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불행하게도 많든 적든 상속재산 관련 자녀들 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여농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영농을 할 수 없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증여하거나 증여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과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정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한 후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은 농지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관련 세부 영상은 별도로 제작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농지 임대차 중 증여와 연관된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여기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세부 개념은 다르지만 임대차로 통일해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농지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1호를 보면 제6조 제2항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9호의 2 및 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제6조 2항 5호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의미합니다. 8년은 통산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8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농한 기간이 합산해서 8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 즉 이농은 주소 이전과는 무관하게 영농을 그만두는 경우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농지를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는데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해당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제4호를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자가 농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중 본인 거주지 관내이거나 연접 시군구 소재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6호를 보면 제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농지 소유 제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의 해석을 두고 계속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용할 자의 의미는 농지 취득 당시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해당 농지를 취득해서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로, 만일 해당 농지를 취득 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라는 명확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여하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위탁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호인데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짚어보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임대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은 없습니다. 이 조문 내용을 정리하면 상속농지와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 즉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 임대 형식으로 임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증여하기 위해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증여하기 위해 먼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을 보면, 농지의 임차인이 농지를 임차한 후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자인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 문제도 있고, 또한 농지 대장제도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라는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규정입니다. 제24조의 이 임대차 기간 관련 규정을 보면,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 목초나 인삼, 약초, 잔디 등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거나, 또는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최소 기간 규정만 있지 최장 몇 년 이하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조문인데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3년 내지 5년 기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항을 보면,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이나 5년이 아닌 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질병, 징집, 취약의 경우 또는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보호감의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였으나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갱신 관련 규정입니다. 농지법 제25조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갱신은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의사표시 기한이나 그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6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 즉 임대 중인 농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증여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매도나 증여 전에 농지의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매수인이나 증여받은 자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증여자뿐만 아니라 임대 중인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농지법 위반 등 없이 농지를 증여하거나 증여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농지의 증여는 일반 매매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발급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두 번째, 증여자가 농지를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 후 만일 농지를 정당하게 임대할 자격이 있다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농지법 위반 적발 사례의 상당 부분이 농지의 임대차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지법을 대하던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딴 식이냐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농지 처분 제도에 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처분 제도의 목적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실태조사 등 처분 절차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 유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절차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농지로 적발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명령 유예 과정을 거쳐 처분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행 강제금의 부과 징수는 농지 처분 명령을 미이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위반 행위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불법 농지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을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사하는 것일까? 말 그대로 농지 이용 현황이나 경작 현황, 농업 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농업법인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임대차 등을 위반하거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후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 발급한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 경영계획서 불이행 농지,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농지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농지를 일시에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조사 인력을 감안하고 향후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는 이용 실태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태 조사 제외 농지 등 일반인과 관련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속해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하지만 3년 이상 이용 실태 조사에서 계속해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라 하더라도 부지 지주의 소유 농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사 대상 제외 농지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통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제외 농지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0일까지 무단 휴경이나 농지법 위반 여부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11월 30일까지 90일간 조사하며 시, 군, 구청장은 재배 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문인데요.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 통지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 의무 통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농지나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 이농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처분 의무 통지는 농지법 위반 농지를 대상으로 처분 의무 기간, 즉 1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1996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소재 농지는 임대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이 확인되면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 소유자나 그 세대원이 농지 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조건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 허가가 가능하고 전용 후에는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 처분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수탁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기에 앞서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농지 특성상 팔고 싶다고 해서 당장 팔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 벽지의 농지의 경우 팔고 싶어도 전혀 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의 취득 요건이 강화되어서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민뿐 아니라 농지 중개시장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농지 매매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을 잘 알고 숙지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처분 명령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처분 명령을 유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 대상 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작용, 매도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처분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을 체결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명령 유예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처분 명령을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농지 소유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처분 명령을 유예하겠다, 처분 명령을 미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매도 위탁 농지의 매도 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 위탁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에 처분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기간 3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농지를 작용하지 않아서
2020년 1월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처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작용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처분 의무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 의무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농지를 작용하지 않아서 적발되어 2020년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2020년에 작용을 해야만 그 기간을 정해서, 즉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므로 유예 기간인 2023년까지 연속해서 작용을 해야 처분 의무 통지가 소멸되고 처분 명령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4년 동안 작용해야 처분 의무 통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신규 취득이야 영농거리나 직업 등을 따지겠지만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농거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의 차이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이행 여부 조사 결과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처분 기간은 처분 명령일로부터 6월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앞서 설명드린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앞선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즉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이때 농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거나 인근 지역 농지가 공시지가 이하로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이하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형편없는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절차를 보면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데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나 이번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농지를 불법 훼손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이행강제 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계고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현 시점에서 부과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나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속 증여농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 농지는 8년 이상 제촌 작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산출 세액에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규모의 농지를 8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농지도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제촌이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이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촌의 의미입니다. 작용은 직접 경작의 의미인데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른생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상시 종사가 어렵다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소득세법에서는 자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의 제촌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1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가 1년 이상 제촌 작용 후 양도하게 되면 1년에 1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제촌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실익은 현행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율의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제촌 작용 기간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제촌 작용 기간을 합산해서 8년 이상의 경우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상속받은 자가 연속해서 제촌 작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제촌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오롯이 상속인의 제촌 작용 여부로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증여농지입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8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1년에 1억 원 감면을 해주겠다. 이 말은 양도세 감면은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의 8년 이상 제촌 작용으로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제촌 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는 봐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수증자의 제촌 작용 여부로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상속 증여 농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